2025년 9월 서울 도시의 야경을 집어삼킬 듯 단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강하나는 빗물이 들이치는 헬멧 바이저 너머로 희미하게 번지는 신호등 불빛을 보며 낡은 배달 스쿠터의 핸들을 꽉 쥐었다. 온몸은 이미 생쥐 꼴이었고 차가운 빗물은 얇은 우비를 비웃듯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그녀의 스마트폰 배달 앱에는 아직 처리해야 할 주문이 7개나 남아 있었다. 이걸 모두 끝내야만 내일 아침 어머니의 병원비를 낼 수 있었다. 그녀는 축축한 장갑을 낀 손으로 입김을 불어넣고 다시 한번 스쿠터의 엑셀을 당겼다. 마지막 배달지는 강남의 가장 높은 곳, 더 팰리스라고 불리는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차갑고 고요한 대리석 바다, 돈 냄새가 나는 건조한 공기, 그녀의 젖은 운동화가 바닥에 남기는 흙탕물 자국이 이질적이었다.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했을 때 묵직한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규정대로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다.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려던 순간 문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 가쁘게 기침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망설임이 그녀를 붙들었다. 하지만 쇳소리가 섞인 아이의 기침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오자 그녀는 망설임을 떨쳐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더 열고 안을 향해 외쳤다. 배달 왔습니다. 안에 누구 계신가요? 대답은 없었다. 집 안은 거대한 박물관처럼 어둡고 고요했다. 창밖으로 번개가 칠 때마다 값비싸 보이는 가구와 그림들이 유령처럼 번쩍였다 사라졌다. 집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았다. 그녀는 소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실 중앙의 거대한 소파 위에서 작은 아이 한 명을 발견했다. 아이는 담요더미 속에서 새우처럼 몸을 말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야애야, 괜찮니? 하나는 급히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 같았다.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식은땀으로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아이는 반쯤 감긴 눈으로 그녀를 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끙끙 앓았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값비싼 실크 가운을 입은 여자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그녀는 흠뻑 젖은 배달부와 아파 보이는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남의 집 일에 신경 끄고 당신 할 일이나 해요.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모두가 외면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다시 펜트하우스 안으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태블릿 PC에서 박 여사라고 저장된 비상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짜증이 가득 섞인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서운 일이에요. 나 지금 휴가 중인 거 몰라요. 저요, 여기 더 팰리스 펜트하우스인데요. 아이가 너무 아파요. 열이 아주 높고 숨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하나가 다급하게 말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응수했다. 그냥 찬장에 있는 해열제 먹이고 재우세요. 걔 원래 좀 유난스러워요. 아니에요. 정말 상태가 안 좋아요. 알레르기 반응 같기도 하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글쎄, 괜찮다니까 괜히 회장님께 보고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알아서 해요. 나 바쁘니까 끊어요. 딸깍.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하나는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된 아이와 아이보다 더 차가운 어른들의 세상. 그녀의 머릿속에서 배달 앱의 알림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 이 주문을 포기하면 페널티가 부과될 것이고 오늘의 수입은 반 토막이 날 터였다. 어머니의 병원비, 그녀의 발목을 붙잡는 현실의 무게. 논리적으로는 그냥 물건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맞았다. 그녀는 괴로운 눈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때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그 한마디에 하나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계산과 망설임이 눈처럼 녹아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망설임 없이 배달 앱의 운행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자신의 젖은 재킷을 벗어 뜨거운 아이의 몸을 감쌌다.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하나는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차갑고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흠뻑 젖은 작은 실루엣 하나가 맹렬한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무관심에 맞서는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인간의 불씨였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폭풍우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로 아수라장이었다.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던 강하나는 자신이 이름과 나이밖에 모르는 아이를 위해 보호자 인적사항을 기입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그런 그녀를 의심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잠시 후 응급처치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하연을 아이의 보호자로 생각하고 다급하게 말했다. 아이가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켰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약을 먹인 거죠?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박 여사의 무책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다. 아이의 목숨을 위협한 명백한 과실이었다. 바로 그 순간 응급실의 모든 소음과 혼란을 집어삼킬 듯한 냉기가 밀려들었다. 자동문이 열리며 폭풍우 속에서도 한 방울의 비도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슈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권지한, 그의 등장만으로 응급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섰다. 그는 아들이 누워있는 응급처치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자신의 아들 곁에 서 있는 낯선 여자, 강혜계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흠뻑 젖은 싸구려 우비와 피곤과 불안에 지친 얼굴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세계에서 이런 부류의 인간이 자신의 아들 곁에 있을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다. 당신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연이 입을 열기도 전에 옆에 뛰던 비서가 그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배달원인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안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돈을 원해서 벌인 짓인가? 그의 입가에 비정한 조소가 걸렸다. 아이를 빌미로 얼마를 뜯어낼 생각이었지. 그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거래와 권력 게임이었다. 한 가난한 여자의 선의 따위는 그의 이해 범주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는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숨이 막혔지만 그의 근거 없는 모욕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지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지금은 아이를 걱정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아이는 조금 전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감히 맞서는, 그것도 자신과 비교하면 먼지 같은 존재의 여자의 모습에 지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범죄자를 취조하듯 몰아붙였다.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갔지? 왜 내 아들을 멋대로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목적이 뭐냐고 물었다.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하연이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서 있을 때였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의사가 앞으로 나섰다. 저 베리타스 투자그룹의 권지한 회장님 맞으시죠? 의사는 지한의 신분을 확인하고는 결심한 듯 말했다. 지금은 아이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는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의사는 하연을 가리켰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아드님은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위험성과 아이가 잘못된 항생제를 투여받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하연이 펜트하우스에서 가져온 작은 약 봉투를 지안에게 건넸다. 이 약을 먹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지아는 약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약은 자신의 집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아들의 알레르기 유발 항생제였다. 그의 차가웠던 분노의 표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의사의 말과 손에 들린 명백한 증거. 그의 오만한 확신이 흔들렸다. 그는 다시 하연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더 이상 돈을 노리는 범죄자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굳은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어떤 종류의 올고둠을 보았다. 그의 아들을 구해낸 은인, 무거운 침묵이 복도에 내려앉았다. 권지아는 자신의 집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태만의 증거를 손에 쥔 채 자신이 경멸했던 비천한 배달원이 어쩌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의 은인일지도 모른다는 혼란스러운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폭풍우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로 아수라장이었다.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던 강하나는 자신이 이름과 나이밖에 모르는 아이를 위해 보호자 인적사항을 기입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그런 그녀를 의심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잠시 후 응급처치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하연을 아이의 보호자로 생각하고 다급하게 말했다. 아이가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켰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약을 먹인 거죠?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박 여사의 무책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다. 아이의 목숨을 위협한 명백한 과실이었다. 바로 그 순간 응급실의 모든 소음과 혼란을 집어삼킬 듯한 냉기가 밀려들었다. 자동문이 열리며 폭풍우 속에서도 한 방울의 비도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슈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권지한, 그의 등장만으로 응급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섰다. 그는 아들이 누워있는 응급처치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자신의 아들 곁에 서 있는 낯선 여자, 강혜계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흠뻑 젖은 싸구려 우비와 피곤과 불안에 지친 얼굴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세계에서 이런 부류의 인간이 자신의 아들 곁에 있을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다. 당신,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연이 입을 열기도 전에 옆에 있던 비서가 그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배달원인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안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돈을 원해서 벌인 짓인가? 그의 입가에 비정한 조소가 걸렸다.
아이를 빌미로 얼마를 뜯어낼 생각이었지. 그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거래와 권력 게임이었다. 한 가난한 여자의 선의 따위는 그의 이해 범주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는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숨이 막혔지만 그의 근거 없는 모욕에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지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지금은 아이를 걱정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아이는 조금 전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감히 맞서는, 그것도 자신과 비교하면 먼지 같은 존재의 여자의 모습에 지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범죄자를 취조하듯 몰아붙였다.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갔지? 왜 내 아들을 멋대로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목적이 뭐냐고 물었다.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하연이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서 있을 때였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의사가 앞으로 나섰다. 저, 베리타스 투자그룹의 권지한 회장님. 맞으시죠? 의사는 지안의 신분을 확인하고는 결심한 듯 말했다. 지금은 아이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는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의사는 하연을 가리켰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아드님은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위험성과 아이가 잘못된 항생제를 투여받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하연이 펜트하우스에서 가져온 작은 약봉투를 지안에게 건넸다. 이 약을 먹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지아는 약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약은 자신의 집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아들의 알레르기 유발 항생제였다. 그의 차가웠던 분노의 표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의사의 말과 손에 들린 명백한 증거, 그의 오만한 확신이 흔들렸다. 그는 다시 하연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더 이상 돈을 노리는 범죄자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고든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어떤 종류의 올고듬을 보았다. 그의 아들을 구해낸 은인, 무거운 침묵이 복도에 내려앉았다. 권지아는 자신의 집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태만의 증거를 손에 쥔 채 자신이 경멸했던 비천한 배달원이 어쩌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의 은인일지도 모른다는 혼란스러운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권민주는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VIP 병실로 옮겨졌다. 위독한 상태는 넘겼지만 아이는 여전히 링거를 꽂은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권지아는 아들의 침대 옆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아들과 단둘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은 처음이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어떻게 잡아주어야 할지,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복도에서는 아직 강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상태가 완전히 괜찮아졌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직 받지 못한 배달 수수료도 있었다. 지아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을 택했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 그는 최 비서를 불러 명령했다. 강하나, 저 여자에 대해 전부 알아내.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서. 그는 동시에 지난 한 달간의 펜트하우스 내부 CCTV 영상과 가사 도우미들의 모든 동선 보고를 지시했다. 그의 본능은 이 문제를 통제와 정보력으로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돌아왔다. 첫 번째 보고는 CCTV 영상이었다. 지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비에 젖은 하나는 현관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아이의 기침 소리를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다가 냉정하게 거절당하는 모습, 그리고 박여색에 다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까지. 복도 CCTV에는 음성도 녹음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귀로 박 여사의 무책임하고 차가운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유난스럽다는 말과 일 크게 만들지 말라는 명령까지. 마침내 영상 속의 작은 여자는 자신보다 훨씬 커 보이는 그의 아들을 들쳐업고 비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의심이 반박할 수 없는 영상 증거 앞에서 완전히 박살났다. 두 번째 보고서는 지난 한 달간의 가사 관리 기록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태만이 아닌 조직적인 방임의 증거였다. 박 여사는 개인적인 용무를 핑계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민준이를 혼자 두고 외출했다. 약국 구매 기록에는 아이를 위해 처방된 고가의 약 대신 훨씬 저렴한 일반 의약품을 구매한 내역이 남아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페니실린계 항생제 역시 비용을 아끼기 위한 그녀의 위험한 선택 중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민준이의 유치원 교사 소견서. 민준이는 종종 외로움을 느끼는 듯하며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원하는 날이 잦아 걱정됨. 보고서의 한 줄 한 줄이 비수가 되어 지안의 가슴에 박혔다.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바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었다. 아버지로서의 참담한 실패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마지막으로 최 비서는 강하나에 대한 신상조사 보고서를 내밀었다. 지안은 그녀에게서 어떤 약점, 범죄 기록 혹은 금전 문제라도 찾아내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이름 강하나, 나이 26세, 가족관계에 붙인 수년 전 사망, 남겨진 거액의 채무, 모친은 만성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 직업 새벽 신문 배달, 주간 택배 배달, 주말 식당 서빙, 하루 3개의 아르바이트로 부친의 빚과 모친의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음. 평판. 모든 직장에서 단 한 번의 지각이나 불만 접수 기록 없음. 주변인 평판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보기 드물게 친절한 사람으로 일치함. 특이사항으로 자신의 몫으로 나온 식사의 일부를 떼어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자주 목격됨. 사건 당일 행적 권민준 군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배정된 1건의 배달을 취소, 이로 인해 배달 대행 업체로부터 상당 금액의 페널티를 부과받음.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손해보면서까지 생면부지의 아이를 구한 것이었다. 지안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며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믿어왔던 그의 세계관이 그가 가장 경멸했던 계층의 한 여자에 의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VIP 병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강하나의 고단한 삶이 담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과 손에 들린 파일을 번갈아 보았다. 아버지로서의 실패, 그리고 인간을 판단하는 오만한 판사로서의 실패.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를 덮쳐왔다. 그의 차가운 가면이 완전히 깨지고 그 자리에는 낯설고 지독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어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하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차가운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깜빡 잠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막강한 힘을 가진 CEO가 초라한 배달 소녀를 내려다보는 구도. 하지만 처음으로 그 힘의 균형이 역전된 것 같았다.
그는 빚을 진 채무자였고 도덕적으로 파산한 쪽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사과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인기척에 잠에서 깬 하나는 지치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그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권지아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서서 제대로 된 단어 하나 찾아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는 마침내 M&A 협상 테이블에서나 쓸 법한 딱딱하고 형식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내 비난과 무례에 대해 사과하지. 그것은 서툰 사과였지만 그가 태어나서 타인에게 해본 몇 안 되는 진심 어린 사과 중 하나였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기본값, 즉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이번 일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하겠소. 그는 수표책을 꺼내려 했다. 배달 취소로 인한 손해액과 병원까지 온 택시비, 그리고 됐습니다. 강하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은 배달 취소 수수료와 택시비 합쳐서 57,000원 뿐입니다. 그 이상의 돈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액수를 말했다. 그녀의 그 정직함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어왔던 지안의 세계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를 마중 나온 박 여사를 마주했다. 박 여사는 휴가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인사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무마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지아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소리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책상 위 태블릿 PC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아파하는 민준이를 외면하는 이웃들, 박 여사 자신의 냉담한 통화 내용, 그리고 마침내 비에 젖은 하나가 아이를 들쳐 업고 사라지는 모습까지. 그는 이어서 약국 구매 내역과 병원의 진단서를 차례로 화면에 띄웠다.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죽은 사모님과의 의리를 봐서라도 제발 기회를 달라며 애원했다. 하지만 지안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인을 기만했다. 그의 세계에서 무능하고 불충한 부하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었다. 내일부터 당신은 이 집에서 일할 수 없어. 또한 아동 방임 및 학대 혐의로 내 법무팀에서 당신을 고소할 것이오. 그는 보안팀을 호출해 울부짖는 박 여사를 질질 끌어내게 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치다 사라졌다. 이제 집 안에는 절대적인 신뢰의 공백만이 남았다. 그는 집안의 모든 사용인을 해고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곧 퇴원할 민준이는 누가 돌볼 것인가? 최고의 보모 파견 업체 리스트를 검토했지만 그는 서류 뭉치를 집어던졌다. 제2의 박 여사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모욕과 비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들의 안위를 먼저 물었던 여자. 보상금을 거절하며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했던 여자. 상식 밖의 선행으로 그의 아들을 구한 여자. 강하나. 다음 날 그는 수소문 끝에 그녀가 있다는 곳을 찾아갔다. 그곳은 시내의 허름한 종합병원이었다. 그의 아들이 누워있는 초호화 VIP 병실과는 모든 것이 다른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찬 곳. 그는
그곳에서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고 있는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과 김치뿐인 초라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녀의 고단한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 했다. 그가 다가가 맞은편에 앉자 하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아는 서론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비즈니스처럼 본론부터 말했다. 잔을 하러 왔어. 그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듯 말했다. 내 아들 권민준의 공식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시오. 펜트하우스 내에 독립된 숙소와 개인 기사를 제공하겠소. 그리고 급여는 그는 그녀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어머니의 평생, 병원비를 감당하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액수를 불렀다. 그는 돈이라는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는 무기로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그는 서툰 진심 한 조각을 덧붙였다. 그의 계산된 전략 속 유일한 진심이었다. 민준이가 당신을 따릅니다. 아이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한편에서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단번에 벗어던질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속삭였다. 어머니에게 최고의 치료를 해드릴 수 있다는 희망. 다른 한편에서는 저 오만하고 차가운 남자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소리치고 있었다. 황금 세장 속에서의 삶. 그녀는 민준이를 떠올렸다. 병원에서 잠시 깨어났을 때 자신을 보고 희미하게 웃어주던 그 작고 외로운 아이의 얼굴. 다시 혼자가 되거나 낯선 타인의 손에 맡겨질 그 아이. 그녀는 즉시 대답할 수 없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제안을 던졌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그 결과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이제 그가 한때 경멸했던 가난한 배달 소녀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서 그녀의 대답을 기다려야만 했다. 강하나는 어머니의 병상 곁에서 꼬박 하룻밤을 고민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돈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가라고. 내 착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권지안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전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자신의 역할은 오직 권민준 군의 보호자이며 그 외에 어떤 사적인 업무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질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펜트하우스에 입성했다.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 속 그녀의 초라한 짐은 마치 이물질처럼 겉돌았다. 최 비서가 고용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새 사용인들이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그녀를 강하나 선생님이라 부르며 정중하게 대했지만 그 태도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었다. 그녀는 가족도 그렇다고 완벽한 고용인도 아닌 어중간한 경계에 선 이방인이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그녀가 살던 반지하 원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그녀에게는 그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민준이가 퇴원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를 발견하자마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지난 몇 년간 얼음처럼 차가웠던 이 집에 처음으로 진짜 온기가 퍼져나갔다. 하나와 민준이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까다로운 식성을 가진 민준이는 호텔 주방장이 만든 건강하지만
맛없는 음식에 늘 입을 대지 않았다. 그것을 지켜보던 하나는 직접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계란찜과 맵지 않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주었다. 민준이는 난생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아이의 놀이방은 비싸고 창의력 없는 교육용 장난감들로 가득했다. 하나는 그 장난감들을 치우고 대신 거실 소파의 쿠션과 담요를 이용해 커다란 요새를 만들었다. 아이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처음으로 집안에 울려 퍼졌다. 권지아는 그 소리를 자신의 서재에서 낯설게 듣고 있었다. 민준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잠을 설쳤다. 하나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낡은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노랫소리 속에서 아이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권지아는 이 모든 변화를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관찰자였다. 그는 여전히 일에 미쳐 살았고 매일 밤늦게 귀가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 안에 일어난 미세한 균열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집에서는 늘 나던 전문 케이터링 업체의 음식 냄새 대신 낯선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정막만이 흐르던 집 안에서는 이제 희미하게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는 서재에서 나오다 복도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다. 민준이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하나가 아이의 침대맡에 앉아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이 보였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평화롭고 따스한 공기.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의 가슴 속에서 감사함과 알 수 없는 질투, 그리고 이방인이 된 듯한 지독한 소외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는 이 성의 군주였지만 성 안의 유일한 온기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던 지아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하나와 마주쳤다. 그녀는 탁자에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사진이었다. 어머님은 좀 어떠신가? 그가 어색하게 말을 걸었다. 그녀를 향한 그의 첫 번째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하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평소의 사무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네, 덕분에 잘 치료받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동료나 친구가 아니었다. 오직 그의 직원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신의 서재로 돌아갔다. 그는 아들의 보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얼음 성 안에 따뜻한 불씨 하나를 들여왔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도 그 불씨가 가진 불가해한 온기에 속수무책으로 끌리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황금 세장 속의 이방인은 이제 더 이상 강하나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권지안의 법무팀으로부터 고소장을 전달받은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수십 년간 일하며 쌓아 올린 평판, 부유한 고용주에게서 나오던 막대한 수입, 그리고 상류층의 일원이라는 허황된 자부심까지. 그녀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모든 추락의 원인을 강하나라는 비천한 배달부 여자 탓으로 돌렸다. 증오는 복수심을 낳았다. 그녀는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상대는 대한그룹의 윤상무. 과거 M&A 시장에서 서태강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자리를 잃을 뻔했던 남자였다. 서태강에게 약점을 찾던 윤상무에게 내부자였던 박 여사는
하늘이 내린 기회와도 같았다다.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가 성립되었다. 박 여사는 내부 정보를 왜곡하고 각색하여 이야기를 제공하고, 윤 상무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릴 언론과 자금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들의 공격은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다. 베리타스 권지한 회장과 새로운 보모의 충격적인 진실, 흑수저 배달원의 신분 상승기, 그 뒤에 숨겨진 계략,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글의 내용은 교묘하게 뒤틀린 반쪽짜리 진실이었다. 강하나가 의도적으로 아픈 아이에게 접근했으며 병원 소동은 모두 그녀가 계획한 자작극이라는 것이었다. 배달부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초라한 사진과 펜트하우스에 드나드는 현재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그녀를 야심 많은 꽃뱀으로 몰아갔다. 온라인의 소문은 윤 상무가 뿌린 돈의 힘을 빌어 곧 제도권 언론으로 옮겨 붙었다. 한 타블로이드 매체가 첫 기사를 터뜨렸다. 신데렐라인가 사기꾼인가 베리타스 제국을 손에 넣은 배달부 소녀. 그날 이후 강하나의 평온했던 삶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얼굴과 신상이 온 세상에 공개되었다. 파파라치들이 펜트하우스 앞에 진을 쳤고, 민준이의 유치원 등하굣길은 카메라를 든 기자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난생 처음 겪는 대중의 저기에 숨이 막혔다. 돈에 눈이 멀었다. 어린애를 이용하다니 악마다라는 악플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이 아니었다. 바로 민준이에게 가해지는 위협이었다. 그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겁에 질려 우는 민준이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보호해야만 했다. 기자들이 병원에 입원 중인 그녀의 어머니에게까지 접근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권지안의 첫 반응은 차가운 분노였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세상의 조롱거리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가십이 아닌 자신을 향한 조직적인 공격임을 직감했다. 최 비서는 즉시 소문의 근원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배후에 박 여사와 대한그룹에 윤 상무가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밝혀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그라면 당연히 했을 법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가장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해결책, 스캔들의 원인인 강하나를 해고하고 거에게 퇴직금을 쥐어준 뒤 멀리 보내버리는 것. 그렇게 하면 회사의 주가도 아들의 평온도 지킬 수 있을 터였다. 이사 중 한 명은 이미 전화로 그 방법을 넌지시 제안해왔다. 그는 서재에서 한쪽 모니터에는 하락하는 베리타스의 주가 그래프를, 다른 쪽 모니터에는 파파라치들에게 둘러싸인 차에 아들을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는 하나의 실시간 영상을 띄워놓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온몸을 방패 삼아 겁에 질려 우는 민준이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 연약하지만 강인한 모습, 지난 몇 달간 자신의 아들에게 따뜻함과 안전함을 선물해준 유일한 사람. 만약 그녀를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과거의 괴물 같았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했다.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자 아들의 세상 전부가 되어버린 여자를 단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내치는 행위. 그는 화면 속에서 울먹이면서도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필사적으로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결정되었다. 회사의 주가가 아니었다. 그의 제국의 안위도 아니었다. 그의 최우선 순위가 영원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목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초회 비서, 기자회견을 준비해 내일 오전에 바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제국을 방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위해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군주의 방패가 마침내 그녀를 향해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전날 밤, 펜트하우스는 파파라치들의 카메라 플래시로 인해 밤새 낮처럼 밝았다. 강하나는 창문 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커튼을 모두 닫은 채 불안에 떨어야 했다. 끊임없는 소음과 불빛에 놀란 민준이는 그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때 권지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권위적인 모습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민준이 곁에만 있어 주시오. 그의 조용한 확신은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모든 것을 끝낸다는 것이 자신을 해고하겠다는 의미는 아닐까.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오전, 베리타스 그룹이 소유한 호텔의 대연 회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다. 그들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모두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주인공, 권지안 회장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혹은 어떻게 강하나라는 희생양을 내던질지 기대하고 있었다. 권지안은 변호사나 홍보팀 없이 무대 위로 홀로 걸어 올라갔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압도적이고 속을 알 수 없는 그의 없는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대신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고백으로 입을 열었다. 최근 저와 제 아들 그리고 강하나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 모든 논란의 시작은 전적으로 제 잘못과 불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뒤편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스크린에는 펜트하우스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아픈 민준이를 발견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하나의 모습.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이웃집 여자. 그리고 박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 음성과 함께 생생하게 공개되었다. 의사의 진단서와 잘못 투여된 항생제 성분 분석표가 뒤를 이었다. 그는 강하나의 결백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세상에 증명했다. 그녀의 누명을 벗겨준 뒤 그는 곧바로 공격으로 전환했다. 이 모든 비극은 제 아들을 돌보던 박모 여사의 악의적인 직무유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대한그룹의 윤상무는 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픈 아이의 비극과 한 무고한 여성의 명예를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모독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는 최 비서가 밤새 수집한 윤상무가 박 여사 및 타블로이드 매체와 접촉한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완벽한 역공이었다. 이에 베리타스 그룹은 박모 여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대한그룹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지아는 피고인에서 검사로, 스캔들의 주인공에서 단죄자로 자신의 위치를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하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저 차갑고 오만한 남자가 자신의 제국 전체를 방패 삼아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아들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명백히 강하나라는 한 개인의 명예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세상의 모든 공격을 그가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던 두려움과 불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주 낯설고 강력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침 잠에서 깬 민준이가 거실로 나오다. 화면 속 아빠의 모습을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빠다. 아이의 그 순수한 한마디는 지금 저 남자가 처음으로 진짜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날 저녁 전쟁은 끝났다. 세상의 모든 뉴스는 대양그룹의 주가 폭락과 윤상무의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되었다. 펜트하우스 앞을 지키던 파파라치들도 모두 사라졌다. 지아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거실에서 민준이와 함께 있는 하나를 발견했다. 극적인 대화는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괜찮으냐는 말로 하지 못하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복잡하게 뒤섞인 감사함과 충격, 그리고 아주 희미한 이해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세상과 싸웠다. 군주는 그의 왕국이 아닌 단 한 사람을 위해 그의 방패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기자회견이라는 폭풍이 지나간 후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다. 세상의 비난은 윤상무와 대양그룹으로 향했고 강하나와 권지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가장 큰 변화는 권지한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칼날 같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빨라졌고 저녁 식탁에서 아들과 눈을 맞추는 횟수가 늘어났다. 물론 그의 변화는 서툴기 짝이 없었다. 6살 아들에게 주식시장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려 하거나 유치원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색한 침묵으로 답하는 시기였다. 그럴 때마다 강하나가 그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공룡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거나 아들이 서툰 그림 솜씨로 그린 아빠의 얼굴을 칭찬하며 대화를 이끌었다. 그녀는 차가운 아버지와 외로운 아들 사이에 얼어붙었던 강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도 같았다. 어느 날 밤 지아는 서재에서 일하는 대신 거실에서 홀로 레고를 조립하고 있는 민준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하나에게 슬쩍 물어본 조언을 떠올렸다. 민준이는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혼자 노는데 익숙해요. 그는 어색하게 아들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이가 만든 형태를 알 수 없는 레고 구조물을 보며 말했다. 이건 우주선인가 아주 멋지군. 민준이는 아빠가 처음으로 자신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자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부자는 처음으로 함께 레고를 조립했다. 서툰 아빠와 그런 아빠가 낯설지만 싫지 않은 아들. 하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복잡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의 7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그것은 아이가 태어난 후 아빠가 온전한 정신으로 함께하는 첫 번째 생일이었다. 지아는 아들의 생일 파티를 위해 놀이공원 전체를 빌리려 했다. 하지만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가 진짜 원하는 건 비싼 선물이 아니라 아빠,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일 거예요. 그녀의 조언에 따라 그들은 펜트하우스에서 민준이의 유치원 친구 몇 명만 초대해 소박한 생일 파티를 열기로 했다. 파티 준비는 어색했던 두 사람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주었다.
지안의 거대한 스케일과 하나의 섬세한 감각이 부딪히고 조율되며 집 안은 아이들을 위한 아기자기한 공간으로 변해갔다. 생일 파티 당일, 펜트하우스는 난생 처음으로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준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 친구들 사이를 뛰어다녔다. 지아는 파티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낯선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마침내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시간이 되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민준아, 촛불 끄기 전에 소원 빌어야지. 무슨 소원 빌었어? 지안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는 촛불을 끄기 전 지안과 하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들려왔다. 이제부터 우리 진짜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아이는 활짝 웃으며 덧붙였다. 아빠랑, 하나 엄마랑, 나랑, 우리 셋이서요. 아이의 순진한 선언은 행복했던 파티 분위기 속에 떨어진 작은 폭탄과도 같았다. 다른 학부모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쳐다보았고, 지안과 하나의 사이에는 순간 어색하고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하나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고, 지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민준이가 잠든 후 어색함은 더욱 짙어졌다. 두 사람은 파티의 흔적이 남은 거실을 말없이 함께 정리했다. 아이의 소원은 더 이상 그들이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 공기 중에 떠다녔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아이를 위해 가족처럼 행동해왔다. 하지만 아이의 소원은 그들 자신들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지아는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하나는 그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흩어진 장난감들을 정리할 뿐이었다. 결국 그날 밤 그들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 외부의 적은 사라졌지만 이제 그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내부의 문제와 마주해야만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거실 양 끝에 선 두 사람 사이로 아이의 소원이 남긴 거대하고 투명한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민준이의 생일 파티가 남긴 파장은 조용하지만 깊었다. 진짜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아이의 순수한 소원은 권지안과 강하나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단둘이 남겨질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권지안은 더 이상 이 불확실한 상태를 견딜 수 없음을 깨달았다. 강하나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고마움이나 신뢰가 아님을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알고 있었다. 과거의 유령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떠나보내기 전까지는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아내의 죽음 이후 그는 자신의 슬픔을 방패 삼아 세상과 아들에게서 도망쳐왔다. 이제는 그 방패를 내려놓고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며칠 뒤 그는 하나에게 부탁했다. 민준이는 최 비서의 가족에게 잠시 맡긴 채였다. 오늘 하루만 나와 같이 가줄 곳이 있어. 그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 하나는 거절하지 못하고 조용히 차에 올랐다. 차는 복잡한 서울 시내를 벗어나 단풍이 든 한적한 산길을 향해 달렸다. 하연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차가 멈춘 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고요하고 아름다운 추모공원이었다. 그가 그녀를 이끈 곳은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 소박한 하얀 비석 앞이었다. 비석에는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수진.
그의 죽은 아내의 이름이었다. 순간 하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를 짐작했다. 비교하기 위해서.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은 희미한 기대를 이 죽은 여자의 존재 앞에서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마음의 벽을 단단히 세웠다. 지아는 아내가 좋아했던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비석 앞에 내려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비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모습은 깊은 슬픔과 회한에 잠겨 있었다. 하나는 그들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멀찍이 서서 기다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죽은 아내를 향해 있었다. 수진아, 오랫동안 당신을 내 슬픔 속에 가둬두고 있었어. 당신을 잃은 슬픔을 핑계로 세상에 등을 돌리고 내 아들 민준이에게서도 도망쳤지. 못난 남편이었고 빵점짜리 아빠였어. 이제 정말 당신을 편안하게 보내주려고 해. 그리고 나도 이제 그만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것은 진심 어린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하나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남자의 슬프고도 투명한 눈빛이었다. 강하나 씨를 이곳에 데려온 건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오. 그가 말했다. 내 과거를, 내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당신 앞에서 완전히 끝내고 싶었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받고 싶어서. 그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 당신은 얼어붙어 있던 내 집에 온기를 가져왔고 웃음을 잃었던 내 아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지. 당신은 내게 아빠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다시 한번 세상을 마주할 용기를 주었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고마움이라고 생각했어. 그 다음에는 신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이건 그런 단어들로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야.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진심을 꺼내 보였다. 당신은 내 아들의 보호자라서가 아니오. 당신은 강하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 내 얼어붙었던 세상을 녹이고 있어. 나는 그런 당신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게 됐고 그리고 사랑하게 됐어. 그의 고백은 그녀가 예상했던 모든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상처받고 비교당할 것을 각오했다. 하지만 대신 한 남자의 상처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건네는 세상에서 가장 진솔한 고백을 받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단단하게 세웠던 마음의 벽이 그의 진심 앞에서 힘없이 허물어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CEO나 슬픔에 잠긴 호라비가 아닌 상처 입었지만 다시 사랑하기 위해 용기를 낸 한 남자. 권지한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팔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그것은 웅장한 낭만적인 클라이맥스는 아니었다. 하지만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완전한 순간이었다. 얼음은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렸다. 추모 공원에서의 고백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얼어붙었던 권지한의 세계에 강하나라는 해가 뜨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고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서로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지아는 먼저 그녀의 현실적인 짐을 덜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상이나 선물로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언제든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라는 조건의 개인적인 대여 형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덕분에 하나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하루 3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배달직을 그만두고 온전히 민준이를 돌보는 것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에 가장 맑게 갠 어느 일요일 오후, 그들은 서울숲 공원에 와 있었다. 더 이상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따스한 햇살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열린 공간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밝은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지아는 더 이상 딱딱한 슈트 차림이 아니었다. 편안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은 그의 모습은 낯설지만 훨씬 인간적으로 보였다. 그는 일에 대한 생각은 모두 잊은 채 오직 아들과의 시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아빠, 연이 안 나라. 민준이가 쩔쩔매며 소리쳤다. 지아는 난생 처음으로 연을 날려보고 있었다. 그는 M&A 시장을 정복했던 명석한 두뇌로 연 날리기에 공기역학을 분석하려 했지만 연은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자꾸만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 모습에 민준이와 하나는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자의 서툰 모습은 그 어떤 권위적인 모습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이리 줘봐요. 바람을 타야죠. 바람을. 하나가 웃으며 그에게 다가와 연주를 함께 잡았다. 그녀가 바람의 방향에 맞춰 연을 움직이자 연은 거짓말처럼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손이 잠시 스쳤다.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민준이는 하늘 높이 나는 연을 보며 기뻐서 소리쳤다. 아이는 지안과 하나의 사이를 뛰어다니며 양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다. 아빠랑 하나,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제일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가을 하늘 아래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지난 생일의 소원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노는 동안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오랫동안 함께 공유하게 된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안이었다. 아직도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솔한 자기 성찰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매일 노력할 거요. 당신과 민준이를 위해서. 하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행동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알아요. 매일 보고 있어요. 그의 노력을 알고 있다는 신뢰.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겠다는 약속.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그림자가 따스한 가을 햇살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1년 후, 민준이의 8번째 생일.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성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하나가 가꾼 푸른 화초들이 가득했고 차가운 가죽 소파 위에는 따뜻한 색감의 쿠션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민준이가 그린 삐뚤빼뚤하지만 사랑스러운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다. 세 사람은 생일 케이크 앞에 모여 앉았다. 지아는 이제 아들과 눈을 맞추며 농담을 건넬 줄 아는 아빠가 되어 있었고 하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이 집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민준이가 촛불을 끄기 전 두 눈을 꼭 감고 소원을 빌었다. 작년처럼 그 소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더 이상 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가장 큰 소원은 이미 그의 곁에서 현실이 되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폭풍우 치던 밤, 한 가난한 소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냈던 그 작은 불씨는 이제 세 사람의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따뜻하고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